이 아이 당신 아들이 아니야. 한 남자가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의 배신,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오해의 시작이었으며 아내는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실을 마주하게 된 남자. 과연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엇갈린 운명과 처절한 후회, 그리고 한 남자의 눈물겨운 속죄가 지금 시작됩니다. 마음 정거장의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 정거장에서 보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작가 하퐁의 새로운 작품, MC 김청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의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결혼 생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랑했다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믿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번 생긴 상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태우는 아들 지윤이 친자가 아닐 거라고 의심했다.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일본으로 파견 근무를 떠난 후였기 때문이다. 태우는 친구 민준에게 몰래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다. 민준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지만 친구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머리카락과 자기 아들의 머리카락을 검사 샘플로 바꿔치기 했다. 민준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생각에 들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대한 풍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결과지는 안 보시고요.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냥 형식적으로 해본 거라 전 이미 결과를 알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민주는 기분 좋게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허둥지둥하다가 그만 가방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가 툭 튀어나왔다. 민주는 서둘러 결과지를 주워 종이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때 그의 눈에 검사 결과가 스치듯 들어왔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민주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결과는 변함없이 친자 관계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한 줄의 문장이었다. 무언가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왔다. 민주는 서둘러 세워뒀던 오토바이를 두고 다시 의사진료실로 뛰어들어갔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와 제 아들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오는 거죠? 분명히 제 아들이 맞는데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친자 검사를 하러 오셨는데 결과지를 보지도 않고 기뻐하시길래 저는 이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걸 거예요. 저희는 매우 정밀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선생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야. 병원에서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에요. 이럴 리가 없어. 저희 기관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른 신뢰할 만한 기관에 샘플을 보내보시거나 다른 샘플을 가져오시면 다시 감정해드리겠습니다. 민주는 감정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이 흐릿해졌다. 일단 진정하시고 집에 가서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이 결과가 여전히 의심스러우시다면 다시 한번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섰다. 아들 지훈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서연? 설마 그녀가 나를 배신했을 리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은 그런 여자가 아니야. 게다가 그녀에 대해 어떤 나쁜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들 지훈. 민주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와서 보니 아이가 자신과 많이 닮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엄마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았다. 설마.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학교에 수업하러 갔고 아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만 집에 더 머물고 내일은 다시 지방으로 출근해야 했다. 평소 같았으면 민주는 이 시간에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마친 뒤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었다. 그는 침실에 길게 누워 아내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품에 안긴 지훈이는 풍선을 손에 들고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완벽한 가족이었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주는 벌떡 일어나 가족 사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뿌려졌다. 민주는 사진 속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깨진 유리 조각에 일그러진 얼굴들. 마치 그 유리 조각들이 그의 심장을 베는 것 같았다. 낮 11시 서연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고 남편이 온 것을 짐작했다. 지훈이는 소파에 책가방을 던져두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빠 저 왔어요. 아이는 아빠 목에 매달려 목마를 태워달라고 조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깨진 가족 사진이 널브러져 있고 아빠는 침대에 눈을 감은 채 두 팔을 벌리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아들의 비명소리에 서연은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겁에 질려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민준은 눈을 떴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아내와 그 옆에서 아빠를 부르는 지훈이가 보였다. 그는 잠시 모든 고통과 번민을 잊었다.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손에서 피나잖아요. 자, 빨리 일어나 봐요. 서연은 남편의 손에 난 여러 개의 상처를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남편을 부축해 일으켜 앉히고 셔츠를 벗겼다. 그녀는 서둘러 구급상자로 달려가 솜과 소독약을 가져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책상 위 사진이 왜 깨졌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유리 조각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닥을 깨끗하게 쓸었다. 민주는 자신을 걱정하고 돌봐주는 아내의 모습에 약간의 후회감을 느끼며 변명했다. 내가 부주의해서 사진을 떨어뜨렸어. 괜찮아요. 다 치웠어요. 당신은 누워서 좀 쉬어요. 내가 밥 차릴게요. 그녀는 민준이 어지럽힌 것을 치우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몸이 이게 뭐람. 정리를 마친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지훈아, 아빠 쉬셔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놀아. 내일 출근하셔야 하잖아. 네, 알았어요, 엄마. 아이는 착하게 대답하고는 아빠를 보며 상처에 입김을 불어주었다. 방금 엄마가 소독약을 발라준 곳이 아직 붉었다. 아빠, 아파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방금 전 엄마의 눈빛과 똑같았다. 민주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괜찮아. 그는 아들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자신과 무척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닮지 않은 구석이 더 많아 보였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의 손에 떨어졌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다시 한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 번 더 머리를 헝클었다. 지훈아, 아빠한테 종이 한 장만 갖다 줄래? 아이는 착하게 일어나 엄마의 프린터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뽑아 아빠에게 가져다 주었다. 민주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종이에 싸서 매트리스 밑에 숨겼다. 아빠, 머리카락은 왜 가져가요? 아, 그냥 정리해두려고. 민주는 거짓말을 하고는 평소처럼 아이를 품에 안고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와 거리감이 느껴졌다. 아빠가 좀 피곤해서 밖에 나가서 놀아. 아빠 좀 쉴게. 아이는 아빠의 말에 순순히 네 하고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날 하루 종일 민주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를 돕지 않았다. 사실 그는 예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집안일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남편이 손을 다쳐서 돕지 못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여행 가방에 옷을 챙기고 남편이 출장 가서 먹을 음식과 개인 용품들을 준비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저 오해이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민주는 지방병원이 아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곧장 향했다. 그는 절친한 친구가 부탁했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 샘플을 의료진에게 제출하고 나서야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간다고 말도 없이 갔냐? 아, 미안.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 너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 오늘 네 아내한테 물어보고 아침에 간 거 알았어. 그래서 내 결과는 어떻게 됐어? 나왔어? 이런 젠장. 잊어버렸어. 내가 잃어버렸어.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화낼까봐 말을 못했어. 이 자식아. 그래서 나 피한 거냐? 그깟 일로 친구를 피해? 잃어버렸으면 다시 받으면 되지. 에휴. 너 출장 갔으니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어차피 사실은 마주해야 하니까. 그래. 내 말이 맞아. 어차피 사실은 마주해야지.
민주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하루 휴가를 내고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다. 이번에는 결과지를 보는 것이 두려웠다. 결론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손을 떨며 결과지를 받아들었지만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의사에게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뭔가 모호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결과지를 들고 병원 복도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결과를 읽었다. 그리고 그 잔인한 글자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틀렸어. 당신들 검사가 틀렸다고. 전부 다 거짓말이야. 민주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자처럼 쳐다보았다.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듯한 말을 했다. 민준의 눈이 충혈되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수다스러운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뭘 봐! 당신들 일이 아니잖아. 다 꺼져. 민주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소식을 들은 병원 직원이 달려와 그를 붙잡고 위협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협박하지 마. 다 꺼지라고. 민주는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2명의 힘에 눌린 민준의 팔이 뒤로 꺾이자 그는 겨우 진정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멈췄다. 한 보안 요원이 민준이 진정된 것을 보고는 그를 보안실로 데려갔다. 그들은 민준에게 물을 건네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가족분께 연락해서 모시러 오라고 할까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준은 멍하니 병원을 나섰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았지만 마음속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아내와 아이에 대한 모든 생각과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썼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다. 서연에게 거는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서연이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민주는 여전히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을 깊이 사랑했다.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서연이 누군가와 실수로 하룻밤을 보냈다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는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었다. 분명 그럴 것이다. 이 가정을 잃을 수는 없었다. 하룻밤을 꼬박 고민한 끝에 그는 아내와 아이를 보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빌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 서연은 시장에 가서 일부러 해산물을 잔뜩 사왔다. 특히 남편을 위해 장어구이를 준비했다. 그녀는 오늘 밤 부부관계를 통해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 민준도 그녀의 배란기에 맞춰 돌아왔으니 임신하기 좋은 시기였다. 늦은 밤, 서연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슬립을 입고 침실로 들어왔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다. 서연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짓고는 다가가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서연의 적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민주는 아내가 예전의 그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내를 옆으로 밀치고 벌떡 일어났다. 서연은 남편의 거친 행동에 크게 놀랐다. 왜 그래요? 당신이나 잘해. 난 남이 쓰던 물건은 안 써.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당신이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주길 바라고 있어. 무슨 진실요? 똑바로 말해줘야 알죠. 민주는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내가 말하게 만들 셈이야? 좋아.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말하게 된다면 우리 사이는 그걸로 끝이야. 마지막 기회를 주지. 당신의 모든 죄를 고백해. 그러면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서연의 눈은 남편의 잔인한 말에 흐려졌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거친 태도였다. 난 당신에게 잘못한 적 없어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이 시간까지도 시치미를 뗄 셈이야. 연기 참 잘하네. 내 앞에서도 여전히 현 모양처인 척 하는군.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무슨 뜻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렇게 빙빙 돌려 말하면 피곤해요. 당신이 말하기 싫다면 내가 말해주지. 민주는 실망한 듯 일어나 가방에서 처음 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이거 읽어봐. 서연은 남편을 쳐다본 뒤 결과지를 읽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의사의 결론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남편에게 물었다. 이게 당신과 지훈이 검사 결과예요? 그럼 다른 사람 거겠어? 친구놈 결과를 속여주려고 내 샘플이랑 내 아들 샘플을 가져가서 검사했지. 난 네가 나한테만 충실하고 나 외에 다른 남자는 없다고 믿었어. 난 지훈이가 내 아들이라고 믿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직접 검사하지 않았다면 평생 당신한테 속아서 바보처럼 살 뻔했어. 대단하네. 연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정말 대단해. 민주는 말하면서 울먹이는 듯 웃었다. 서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럴 리 없어요.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분명히 당신 아들이라고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잘못 낸 거 아닐까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다른 샘플을 가지고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서 다시 검사했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 지훈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난 몇 년 동안 당신한테 속아온 거야. 난 당신의 고백을 기다렸어, 서연 씨. 당신도 알잖아?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어떤 놈이랑 잤다고, 아니면 심지어 강제로 당했다고 고백하기만 했어도 난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었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용서해 주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이중적인 얼굴로 죄 없는 척 했어. 난 당신 같은 위선적인 여자를 더 이상 아내로 둘 수 없어. 서연은 여전히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의사의 결론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흘러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맹세할게요. 난 당신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린 중학교 때부터 만났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한테 당신 말고 다른 남자친구는 없었다는 거. 그리고 당신과도 결혼 첫날 밤까지 순결을 지켰잖아요. 당신이 직접 봤으면서 왜 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봤지. 하지만 결과는 명백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서연은 검사 결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거 아닐까요?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몇십 년 만에 친자식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요. 분명히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걸 거예요. 민주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야 그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내와의 사랑과 방금 아내가 한 말을 되짚어 보았다. 그는 조금씩 이성을 되찾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다그치지 않았다. 서연은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자 남편의 손을 잡고 설명했다. 맹세해요.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님들이 증인이에요. 난 생각으로도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우리 같이 병원에 가서 확실히 물어봐요. 필요하다면 나도 지훈이랑 유전자 검사를 받을게요. 민주는 갑자기 소리쳤다. 그래. 만약 당신도 지훈이랑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지훈이 엄마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럼 지훈이는 다른 사람 아이인 거고. 민주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했다. 그는 서둘러 아내를 일으켰다. 좋아. 내일 당장 병원에 가자. 한 줄기 희망이 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훈이가 서연의 아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비록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지훈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를 바라지 않았다. 몇 년 동안 키우면서 정이 든 아이가 만약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문득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말을 내뱉은 것을 후회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아내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아내를 부축해 침대에 앉히고 말했다. 내일 학교에 휴가내. 내가 당신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에 일찍 갈게. 어머님께 부탁해서 지훈이 좀 봐달라고 하자. 하루 정도 학교 빠져도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지훈이 학교 보내고 나서 우리 둘이 가도 늦지 않아요. 아침밥은 먹여서 보내고 싶어요. 만약 늦게 돌아오게 되면 그때 어머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당신 편한 대로 해. 민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다시 예전처럼 아내를 챙기기 시작했다. 자, 이제 그만 자자. 그동안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민주는 스스로 일어나 이불을 펴고 아내를 눕혔다. 서연은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게 챙겨주는 것에 기뻐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다. 예전처럼 민준의 관심이 달갑지 않았다. 새벽녘, 서연은 잠에서 깨어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일어나 아들 방으로 갔다.
조용한 방 안에서는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곁에 앉아 아이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아가. 어떤 상황이 와도 엄마는 항상 네 엄마야. 넌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걱정 마.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서연은 자신의 뺨을 아이의 얼굴에 비볐다. 아이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아들과의 때려야 뗄 수 없는 모정을 느꼈다. 서연은 침대에 올라가 아이 옆에 누워 어릴 때처럼 아이가 자신의 팔을 베고 자게 했다. 지훈이는 잠시 뒤척이더니 엄마의 겨드랑이로 파고들어 다시 잠이 들었다. 서연은 아이의 살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저녁에 미처 감지 못한 땀 냄새 섞인 머리카락 냄새까지도 모든 것이 그녀와 아들 사이의 끈끈한 애정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두 모자 사이의 혈연 관계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체 무슨 마가 씌어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건 아닌지 확인하자며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말을 내뱉었을까?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 집안 분위기는 민준이 마음을 열면서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서연은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아들의 칫솔을 지퍼백에 넣었다. 부부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무거웠다. 마침내 부부는 병원에 도착했다. 민주는 다소 들떠 보였지만 서연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었다. 이런 일은 엄마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미 경험이 있었기에 민주는 의사에게 부탁해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전에 끝났다. 민주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아내와 외식이라도 하고 싶어 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빨리 집에 돌아가 아들을 맞이하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서연은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민준 혼자 결과를 받으러 갔다. 민주는 의사에게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넸다. 물론 의사는 부부의 사정을 몰랐기에 별다른 질문 없이 결과지만 건넸다. 민주는 신이 나서 결과지 마지막 줄의 결론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검체 최서연과 검체 박지우는 친자모자 관계가 성립함. 성립함이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선생님,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는 머리카락 샘플과 칫솔의 구강상피세포 샘플 두 가지 모두 검사했습니다. 두 결과 모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친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결과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친모자 관계라니, 그럴 리가. 결국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나를 속여온 거였어. 그런데도 난 다시 한번 그녀를 믿고 희망을 가졌었지. 민주는 의사에게 인사도 없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어나갔다. 마침내 민주는 집에 도착했다. 한때 자신의 안식처였던 2층 집이 이제는 낯설고 어둡게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민주는 일부러 결과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점심 무렵 서연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남편이 보이지 않았지만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방에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녀는 별다른 소리 없이 주방으로 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지훈이는 방에 학용품을 두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보았다. 예전처럼 부모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텔레비전 리모컨 아래에 놓인 종이가 눈에 띄었다. 아이는 종이를 집어들고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여기 이상한 종이가 있어요. 내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채소를 다듬던 서연은 아들의 말에 거실로 달려나갔다. 슥 훑어보니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그녀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글을 읽을 줄 아는 아들이 혹시나 내용을 볼까봐 겁이 났다. 만약 엄마와 아들 관계가 아님이라는 결론을 읽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아들 손에서 종이를 빼앗았다. 이리 줘. 엄마가 볼게. 서연은 아들이 미처 읽지 못하도록 재빨리 종이를 가렸다. 다행히 아이는 자기 이름만 본 듯했다. 서연은 빠르게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친자모자 관계가 성립함.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다. 지훈이는 그녀의 친아들이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었고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 아이와 헤어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문득 무언가 그녀를 멈칫하게 했다.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민준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그녀는 결코 그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왜 아이는 그의 아들이 아닐까? 서연 자신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유를 묻고 혹시나 합당한 설명이 있을까 싶어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열린 옷장과 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녀의 옷들 뿐이었다. 전날 민준이 메고 왔던 배낭도 사라졌다. 그녀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남편의 오토바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떠난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채 대문을 바라보았다. 지훈이는 엄마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겁을 먹고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엄마, 왜 그래요? 서연은 아들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는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우니까 무서워요. 그래, 엄마 안 울게. 우리 아들 무섭게 안 할게. 미안해. 서연은 민준이 떠난 이 순간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가 찍혔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희망도 없었고 이 무거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도 않았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아이였다. 그녀도 민준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서연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아들 앞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이의 기둥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약해질 수 없었다. 모성애의 힘이 그녀를 놀랍도록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떨쳐내고 용감하고 강인한 엄마의 모습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마치 동반자에게 말하듯 말했다. 지훈아,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만 살아야 해. 그래도 괜찮겠어? 아빠는요, 엄마? 아빠는 서연은 머뭇거렸다. 아이에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말을 돌렸다. 아빠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게 됐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됐어. 서연은 말하며 웃고는 마치 젊은 용사를 격려하듯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같이 부엌에 가서 밥할까? 엄마가 닭고기 썰 동안 지훈이가 채소 씻어줄래? 네. 아이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아이는 착한 아들이 되어 엄마를 많이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밤 11시 서연이 교환을 작성하고 있을 때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꼼꼼하게 대문을 잠갔다. 서연은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민주는 문을 열어주는 아내를 보고 조금 머뭇거렸다. 그는 어색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밥은 먹었어요? 민주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서연은 남편이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음식을 데웠다. 남편이 떠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습관처럼 남편 몫의 음식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민주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음식을 차려 식탁에 내놓았다. 이거라도 먹어요. 당신 안 올 줄 알고 간단히 먹었는데 다행히 많이 해서 좀 남았네요. 고마워. 민준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다. 남편이 말도 없이 떠났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연은 쌀쌀맞게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민주는 거실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다. 여전히 서연을 많이 사랑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줄 리가 없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직접 따뜻한 생강차를 타서 남편에게 건넸다. 마셔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밖이 춥잖아요. 민주는 순순히 아내가 타준 생강차를 받아 마셨다. 서연은 남편이 차를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말해봐. 민주는 속으로 서연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려나 보다 생각했다. 저 깊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서연의 입에서 아주 가볍게 흘러나왔다. 마치 이미 준비가 다 된 것처럼.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말이 마치 거대한 바위가 눈앞에 물속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혼?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굴을 숙였다. 이혼이라는 말을 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민주는 즉시 호칭을 바꾸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다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한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서연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마치 이 모든 일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폭발할 듯이 웃었다. 잘 됐네. 이혼? 이혼은 내가 먼저 말했어야지. 당신 따위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알겠어? 민준의 분노는 오히려 서연이 말을 꺼내기 쉽게 만들어주었다. 알아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이해해요. 물론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내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저와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할게요. 당연히 이혼하고 싶지. 알아요. 제가 당신에게 잘못했고 그동안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거. 정말 미안해요. 혹시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저와 제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비록 저 자신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지만요. 민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대단하군. 이 지경까지 와서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인정은 안 하겠다? 그럼 당신, 우리 집 조상님들 위패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나한테 잘못한 적 없다고? 이 집에 죄 지은 적 없다고? 서연은 남편의 비아냥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제단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중얼거렸다. 저는 최서연입니다. 이 집안의 조상님들께 맹세합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남편 박민준과 이 집안에 죄가 될 만한 일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조상님들께서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섯을 펄언 맹세에 할 말을 잃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이혼 통보까지 받은 남자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그를 이성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잘하는군. 아주 잘해. 감히 우리 집 조상님들 앞에서 맹세까지 해? 그렇게 결백하다면 왜 나랑 이혼하려는 건데? 서연은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두 뺨 위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저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저도 알고 이해하고 정말 공감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예요. 제 아이를 지켜야 해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해줄 책임이 있어요. 어른들의 의심 속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어른들의 잘못 속에서 아이가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나는 안 불쌍해? 알아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제발 더 이상 자신과 제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제 아이라는 세 글자는 민준의 심장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아이는 오직 자신의 아이일 뿐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았다. 민준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감정의 끈이 끊어졌다.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 모자를 해방시켜주지. 원하는 게 있으면 이혼 서류에 다 써. 전부 동의해 줄 테니까. 민준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으로 올라가더니 이불과 베개를 들고 소파로 갔다. 서연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그녀와 민준의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서연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민준은 집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서연은 학교에 가서 반차를 낸 뒤 집으로 돌아왔다. 부부는 각자 차를 몰고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상담사는 그들에게 이혼 신청서 양식을 채우라고 했다. 서연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지만 이혼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했다. 직원은 부부에게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다. 이혼 합의서의 재산 분할 항목에 이르자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물었다. 재산과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민주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당신이 결정해. 저희에겐 아이가 한 명 있고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공동 재산으로는 집 한 채와 은행 예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즉시 끼어들었다. 아니요. 직원은 쓰던 손을 멈추고 서연을 곁눈질했다. 그녀는 민준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서연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추측은 틀렸다. 집과 예금 통장은 제 아내에게 귀속됩니다. 서류에 그렇게 기재해 주세요. 민준의 말에 법무사 직원과 서연은 모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즉시 반대했다. 안 돼요. 이건 공동재산이니 반씩 나눠야 해요. 게다가 저 집은 당신 기여가 대부분이잖아요. 당신의 모든 걸 제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민주는 서연의 말을 듣지 않고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적어주세요. 집과 예금 통장은 제 아내 소유로 한다고. 안 돼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서연도 끼어들어 말했다. 직원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제안했다. 그럼 재산 분할 문제는 두 분이서 직접 합의하시는 걸로 하죠. 두 분이서 충분히 생각하고 상의해 보세요. 서류에는 재산은 양측이 별도 합의한다고 기재해서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동의했다. 직원이 덧붙였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저희 쪽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 시간 괜찮을 때 저희가 판사님과 만날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민주는 지갑을 꺼내 서연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수수료를 지불했다. 그는 아내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렇게 절차는 끝났다. 이제 적당한 날짜를 잡아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가서 서명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먼저 나섰다. 서연도 바로 뒤따라 나섰다. 주차장에 이르러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해. 민주는 대답하고 먼저 걸어갔다. 서연은 서둘러 차를 빼서 남편을 뒤따랐다. 근처에 카페가 보이자 서연은 속도를 내 민준과 나란히 달리며 손짓했다. 저기 들어가요. 민주는 여전히 대답 없이 카페로 핸들을 꺾었다. 민준이 먼저 자리에 앉자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인사했다. 두 분, 무엇을 드릴까요? 블랙커피 한 잔이랑 따뜻한 꿀레몬차 한 잔이요. 서연은 민준이 자신을 위해 따뜻한 꿀레몬차를 주문하는 것을 듣고 조금 감동했다. 고마워요. 아직도 나를 챙겨주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할 말 있으면 해. 서연은 민준의 쌀쌀맞은 태도를 탓하지 않았다. 그가 아직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증거로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인 따뜻한 꿀레몬차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업상 말을 많이 해야 해서 항상 목을 보호해야 했다. 그래서 얼음이 든 음료는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민주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재산 분할 문제는 서연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민준이 다시 끼어들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라면 더 할 필요 없어. 그 집은 당신이 가져.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거처가 필요하잖아. 예금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그걸로 앞으로 생활해. 당신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힘들다는 거 알아. 아니에요. 그건 당신 재산이에요. 저는 아주 작은 부분만 기여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노력을 전부 뺏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지키지 못했는데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데요? 말만 해요. 우리 이혼하는 거. 양가 부모님께는 절대로 이유를 말하지 마.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고만 해. 날 위해서? 날 위해서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어쨌든 나랑 아이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이 순간까지도 날 챙겨주네요. 민주는 더 이상 서연을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앞으로 그녀와 헤어져야 하고 특히 영원히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마음속에서는 서연아, 이혼하지 마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해 무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할 말 다 했으면 나가도 되지? 민준이 먼저 일어섰다. 서연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챘다. 민준은 아내를 쳐다보지 않았다. 서연의 눈물을 머금은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아 눈물이 더 이상 고이지 않고 단호하게 흘러내리게 했다. 그의 다른 손이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고는 그녀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에서 떼어냈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여기서 멈췄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별. 원한도 없이 오직 아쉬움과 고통만이 남은 이별이었다. 민주는 그 직후 바로 집을 나갔다.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람들 눈에 서연과 민준의 가정은 이상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민준이 건설업에 종사하니 밖에서 바람이 났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민준은 서연에게 이혼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했고 서연 역시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침묵하며 그저 성격 차이라고만 말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유치한 이유를 믿을 만큼 어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 서연은 시댁의 막내 며느리였다.
아들 셋 중 서연은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며느리였기에 그 소식은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당장 막내 며느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재촉했다.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차에서 내려 소리쳤다. 서연아, 어서 문 열어라. 서연과 아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일어나 서둘러 문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다그쳤다. 너희들 왜 이혼한 거냐?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했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해? 아이고 세상에. 멀쩡히 잘 살다가 왜 이혼이야? 여보, 진정하고 애 말 좀 들어봅시다. 시아버지가 아내를 말렸다. 어머님, 아버님,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세요. 시어머니는 앞장서서 며느리의 손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자, 말해봐라. 왜 이혼했어? 민준이 때문이지? 그놈이 바람이라도 폈어?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 내가 네 편이 돼서 그놈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어머님,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놈 때문이 아니면 누구 때문인데. 너희들 몇 년을 만났는데.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아무 문제 없었잖아. 분명 민준이가 지방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바람난 거야. 걱정 마. 우린 항상 내 편이야. 민준이가 너한테 잘못했다면 우린 그놈 자식으로 생각 안 할 거야. 난 아들만 감싸고도는 그런 구식 시어머니 아니야. 말해봐. 민준이가 밖에서 여자 만나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지. 어머님, 제발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바람 피워서 조강 지쳐버리는 놈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시아버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비록 며느리였지만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온 사이라 시부모님은 그녀가 예의 바르고 바른 집안에서 자란 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공부도 잘했으며 노는 것이나 남자 문제로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는데 남편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되물었다. 네가 이 집에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니? 분명 그놈 감싸주려고 그러는 거지? 서연은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죄를 고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련한 모습을 볼수록 아들 탓이라는 의심이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며느리를 달랬다. 바보같이 굴지 마라 얘야. 남편을 자꾸 감싸주면 버릇만 나빠져.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처리하게 해. 내가 이번 일 확실히 해결할 테니. 그놈이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내 며느리는 너 하나고 내 유일한 손주도 지훈이뿐이야. 서연은 아들 지훈이가 민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떠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애정에 감동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와락 껴안고 통곡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이제 어머님의 착한 며느리가 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지경까지 된 거니? 서연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오해받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왜 그랬어? 남편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어서 말해봐. 시어머니는 안달이나 계속해서 재촉했다. 그때 등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그만 물어보세요.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서연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희는 감정이 식었고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못된 놈! 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가 돌아서서 아들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서연이 재빨리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 때리지 마세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민준은 아내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때리시려거든 욕하시려거든 저를 향해 하세요. 민준과 서연 부부는 시부모님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시아버지는 무력하게 주먹을 내렸다. 도대체 누구 잘못이라는 거냐? 왜 이혼을 하냐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를 감싸주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라고 나서지 않는가. 그런데 왜 헤어져야만 하는 걸까? 민준아, 얘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서연이처럼 착한 애를 왜 버리려고 해? 넌 서연이보다 더 좋은 아내는 절대 못 만나.
엄마 말 듣고 그 여자랑 헤어지고 아내랑 아들한테 돌아가, 응? 시어머니는 태도를 바꿔 아들을 달랬다. 어머니, 저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서연을 향해 있었고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무언가 그녀에게서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안쓰러웠고 자기 자신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도 불쌍했다. 그녀는 민준이 여전히 자신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다툼을 들을 용기가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됐다. 너희 부부 일에 우리까지 끼어들고 싶지 않다. 너희 둘 다 이제 어른이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지 어린애가 아니잖냐.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신중하게 생각해. 너희가 결혼한 건 너희 자유였지만 이혼할 때는 양가 집안도 생각해야지. 내 말 알아듣겠지. 그는 말을 마치고 아내를 향해 엄하게 말했다. 여보, 갑시다. 우리가 여기 더 있을 일 없어.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며 일어섰지만 여전히 아쉬움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막내 아들 부부가 헤어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민준아,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엄마 말 명심해. 서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잖니. 민준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한 번만 기회를 주렴. 알겠지? 여보, 그만하고 갑시다. 저것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둬요.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아내를 끌고 나갔다. 그는 아들 부부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짐작했다. 어른들이 큰 소리로 다투고 우는 동안 식탁에 앉아있던 어린 아이는 잊혀졌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전부 들었다. 물론 부모님이 왜 이혼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혼이 부모님이 더 이상 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은 알았다.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다가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그릇은 그대로였다. 국물에 불어난 밥알이 퉁퉁 불어 있었다. 그제야 서연은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들이 생각났다. 그녀는 서둘러 달려가 보니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입을 삐죽이며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차마 울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아이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아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재빨리 대답했다. 엄마, 저 밥 다 먹었어요. 아이는 국에만 밥 몇 숟가락을 남김없이 입에 우겨 넣고 씹었다. 밍밍하고 불어터져 맛없는 밥이었지만 아이는 서둘러 먹었다. 민준도 식당 쪽으로 다가갔다. 한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약간 어색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아빠인 척하며 물었다. 오늘 밥 몇 그릇 먹었어? 아이는 아빠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도 경계하며 대답했다. 한 그릇이요. 그거밖에 안 먹으면 어떡해. 2그릇은 먹어야 빨리 크지. 이제 곧 2학년 되잖아. 아이는 아빠의 말에 순순히 밥그릇을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 밥 더 주세요? 서연은 아이가 여전히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를 따르는 것을 보고는 뒤돌아 몰래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아이가 내민 작은 밥그릇에 밥을 2주걱 더 퍼주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민준에게 말했다. 당신도 아직 안 먹었으면 앉아서 같이 먹어요. 민준은 뜻밖에도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찬장에서 밥그릇과 젓가락을 하나 더 꺼내 남편에게 밥을 퍼주었다. 예상치 못하게 한자리에 모인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훈이는 여전히 아빠를 경계했지만 민준이 남아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는 눈치였다. 아이는 일부러 아빠 곁에 더 있고 싶어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꾸물거렸다. 서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벌써 밤굿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그녀는 아들을 재촉해 방으로 올라가 씻고 잘 준비를 시켰다. 민주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쌀쌀맞게 굴거나 아내를 비꼬지 않았다. 서연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먼저 제안했다. 이왕 집에 온 거 오늘 밤은 자고 가요. 내일 가도 되잖아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서연은 그의 뜻을 알아채고 방으로 올라가 이불과 베개를 가져와 거실에 깔아주었다. 그날 밤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서연은 잠시 잠들었다가도 깨어나 거실로 내려가 남편이 잠들었는지 확인하곤 했다. 어찌된 일인지 동네의 민준 부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를 통해 이 사실을 듣고 당장 며느리를 시켜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다. 오늘 아침 서연이 아무리 깨어도
지훈이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계속해서 이유를 묻자 아이는 겨우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 내가 아빠 친아들이 아니래요. 엄마, 나 아빠 없어요? 서연은 할 말을 잃고 아들을 와락 껴안았다. 세상에, 이 일이 아이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몰랐다. 아이는 너무 어렸다. 그녀는 절대로 아이가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우리 아들. 너는 아빠, 엄마 다 있어. 그런데 왜 아빠는 우리 보러 안 와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같이 학교 데려다 달라고 해요. 친구들이 나 아빠 아들 아니라고 놀리는 거 이제 싫어요. 지훈이 아빠는 이제 여기 안 와. 네 친아빠나 찾아가. 시어머니가 대문 밖에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마치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서연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오늘따라 이상해서 경계심이 들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연히 할 말이 있으니 이 시간에 왔지. 내가 묻겠다. 이 아이 누구 자식이냐? 어머님, 그건 동서 이제 와서 숨길 생각 말아요. 지훈이가 민준이 씨 친아들 아니라는 거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큰형님의 말에 서연은 경악하며 아들을 끌어안고 귀를 막았다. 그리고 애원하듯 말했다. 어머님, 이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없을까요? 제발요. 나중에? 나중에가 언젠데 내 아들한테 언제까지 뿔을 달아줄 셈이야. 이 음탕한 것, 파렴치한 것, 민준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놈이 눈이 멀었지, 멀었어. 우리 가족 전부 눈이 멀었어. 내년한테 다 속았다고. 겉으로는 순진하고 착한 척 하더니 아주 대단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너, 나랑 네 부모님 댁에 좀 가자. 가서 따져야겠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 모양 이 꼴인지.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서연의 팔을 잡아 끌려 했다. 어머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제발 제 부모님은 끌어들이지 마세요. 불인 대로 거두는 법이야. 내 부모가 널 낳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 당연히 이 오명도 그들이 감당해야지. 나랑 같이 가. 이 골칫덩어리가 대체 어느 집안 핏줄인지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망신을 줘. 시어머니는 서연을 끌고 가려다 안 되자 지훈이를 잡아채려 했다. 서연은 아이 앞을 막아서며 시어머니를 세게 밀쳤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큰며느리가 겨우 부축했다. 네가 감히 날 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때렸다. 아이는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 엄마 다리를 붙잡고 와라구름을 터뜨렸다. 할머니, 엄마 때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연의 어머니는 사돈이 자기 딸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사돈이 온 것을 보고도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 잘 오셨수다. 나도 마침 댁에 가서 따지려던 참이었소.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따님을 때릴 권리는 없으십니다. 제가 제 딸 수십 년 키우면서 손 한 번 댄 적 없는데 감히 남의 자식을 때려요? 무슨 권리로요? 당연히 권리가 있지.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가 시어머니요. 딸 낳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으면 내가 시켜야지. 그 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지 못해 사는 거. 당신은 모르시오? 당신 딸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은 안 소중한 줄 아나? 그따귀 한 대가 그 애가 내 아들한테 저지른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난 내 아들이 잘못한 줄 알고 계속 아들만 낳으라고 며느리 편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 바람 피워서 다른 놈 자식을 낳고 내 아들한테 덮어 씌운 거였어. 당신 딸 맞아도 싸지. 안 그래요? 따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습니다. 아직 자초지종도 모르시면서 사람부터 때리다니요.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애들이 보고 웃을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다 있소. 당신 딸한테 물어보시오. 자기도 인정했소. 나한테 반박 한마디 못했단 말이오.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시오. 한때 며느리를 감싸던 온화한 시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아낀 나머지 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든 즉시 적으로 돌변하는 독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을 쳐다보았다. 그녀 역시 소문을 듣고 오늘 딸에게 사실을 확인하러 왔다가 사돈과 마주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사돈의 태도를 보고 그녀 역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남의 딸을 깎아내렸다. 어떻소? 할 말이 없으시지? 난 대기 지식인 가정이고 자식들도 다 교육 잘 받은 줄 알았소. 학교 선생이라길래 대단한 줄 알았지. 그런데 남편 놔두고 다른 놈이랑 놀아나?
그딴 선생이 뭘 가르치겠소. 애들한테 혼전 임신이나 가르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서연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얼굴을 굳히고 쏘아붙였다. 사부인, 우리 둘 다 배운 사람들이고 이제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릴 나이 아닙니까? 철없이 굴 나이가 아니지요. 일이 아무리 나쁘게 꼬였더라도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로 풀어야 합니다. 제 딸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따님 아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혹시 따님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 시어머니는 사돈의 비아냥에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소리치려 했지만 서연의 어머니가 한 발 빨랐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시죠. 더 말씀하셔봤자 진흙탕 싸움만 될 뿐입니다. 소문이 나면 제 딸뿐만 아니라 따님 아들까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 위선자, 독사 같은 것, 그 엄마의 그 딸이군. 시어머니는 사돈과 머리채를 잡고 싸울 기세였지만 큰며느리가 말렸다. 사실 큰며느리는 서연을 모욕하러 온 목적을 이미 달성했고 시어머니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화를 위하는 척하며 시어머니를 설득했다. 어머니, 그만하고 집에 가요. 계속 싸워봤자 남들 보기만 안 좋아요. 양쪽 집안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요. 형님 말씀이 맞네요. 어머님 모시고 돌아가세요. 어차피 저희 집이랑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셔봤자 시끄럽기만 할 테니.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고는 휙 돌아서 며느리 집을 나섰다. 그제야 서연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엄한 얼굴로 딸에게 물었다. 말해봐라. 어떻게 된 일이니? 서연은 여전히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이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지훈이가. 서연은 말하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 품에 가만히 안겨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뜻을 알아채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아이의 등교 시간이 거의 다 되어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벌써 아침을 먹고 나섰을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식사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서연은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 아이가 10분 정도 늦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서둘러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가 우선이었다. 서연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초조하고 불편한 기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말해봐. 지훈이가 정말 민준이 아이가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그럼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너 바람 폈어? 아이고, 이 녀석아. 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난 너한테 바람 피우라고 가르친 적 없어. 우리 집안에 그런 파렴치한 여자는 없어. 말해봐. 누구랑 바람 폈어? 엄마, 제발요. 저도 왜 지훈이가 민준 씨 아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 말고는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거 아닐까요? 그럼 너희 부부는 왜 병원에 가서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어? 아니에요, 엄마. 저희는 물어봤고 유전자 검사도 다시 했어요. 지훈이는 제 친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민준 씨 아들은 아니에요. 서연의 어머니는 들을수록 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떻게 네 아들이면서 민준이 아들은 아니란 말이냐? 네가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와 관계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혹시 어디 가서 약이라도 먹고 봉변이라도 당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엄마.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네가 정말 다른 놈 자식을 낳았다면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네, 아버지가 집에서 난리가 났다. 내가 너한테 먼저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했다. 난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기껏해야 민준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네가 밖에서 씨를 받아온 줄 알았지. 세상에. 널 변호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딸을 한바탕 꾸짖고는 일어나 집을 나섰다. 그녀의 집안은 이 동네에서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유명했다. 그녀 자신도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지역 공무원이었다. 서연의 형제자매들은 동네에서 한 번도 나쁜 소문이 난 적이 없었다. 모두 부모님 덕에 좋은 교육을 받고 번듯한 직장을 가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연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추문에 휩싸인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집안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떠나고 아이도 학교에 갔다. 이 집에 덩그러니 남은 것은 서연뿐이었다.
고통, 절망, 서러움,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들이 받은 상처였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때 아이를 금은보화보다 더 아꼈던 어른들조차 아이를 죄인 취급했다. 설령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것은 아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었다. 순간 서연은 방향을 잃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그녀를 짓밟는 것 같았다. 그녀는 30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었다.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위험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전학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건설공사가 끝나고 민주는 회사의 남부지사로 발령을 신청했다. 새로운 환경은 그가 과거의 일을 잇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일에만 몰두했다. 어떤 상처든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마련이다. 익숙한 풍경을 보지 않으니 옛사람의 그림자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더 이상 연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번에 그는 한 고객의 주택 설계 도면을 맡게 되었다. 현장에 도착해서야 그 고객이 동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욱은 부부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았다. 세상에, 너였구나. 설계 담당자가 너라고 소개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는데.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일 얘기 대신 서로의 가족 안부를 물었다. 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 민주는 친구의 사업 규모를 보고 감탄했다. 나도 고생 좀 했지 뭐. 쉬운 일은 아니었어. 넌 어때? 왜 여기까지 발령받아서 서연이를 혼자 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임마. 동욱은 장난스럽게 말하며 민준도 장난으로 받아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슬퍼 보였고 말을 아꼈다. 동욱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야, 너 서연이랑 결혼했으면 잘해줘야지. 너 서연이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들리면 내가 가만 안 둬. 옛날에 서연이가 널 선택해서 내가 포기한 거지. 아니었으면 절대 다른 놈한테 안 뺏겼어. 동욱의 말에 민주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예전에 서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동욱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오직 민준만을 사랑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어 대학 졸업 후 결혼까지 이어졌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민준의 눈빛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가라앉는 것을 보고 특히 동욱이 서연의 이름을 언급하자 민준이 더욱 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동욱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했다. 예전에 민준은 누가 아내 얘기를 꺼내면 항상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동욱은 캐묻기로 결심했다. 야, 너 이상하다. 서연이랑 무슨 일 있지? 왜 그렇게 동상처럼 가만히 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동욱은 조급하게 물었다. 내 말이 맞지? 예전에는 그렇게 서연이한테 붙어 다니더니 절대 떨어지려고 안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고향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일한다고? 솔직히 말해봐. 둘이 무슨 일이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픈 상처를 건드리자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다른 남자랑 아이를 가졌어. 뭐? 서연이가 다른 남자랑 아이를 가졌다고? 너 뭐 잘못 안 거 아니야? 누구랑? 나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알아? 민주는 친구 태우 부부를 돕다가 우연히 아들 지훈이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마친 민주는 다시금 솟아나는 고통에 완전히 무너졌다. 동욱은 민준의 말 속에서 여전히 전철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 아직 서연이 사랑하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서연이를 믿어? 나도. 모르겠어. 확실히 물어봤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 자기도 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만 했어. 동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아, 내 말 잘 들어. 나랑 너, 그리고 서연이도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잖아. 너도 알다시피 서연이는 착하고 순한 애야. 바른 집안에서 자랐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희 둘이 사귀었지. 그동안 서연이가 다른 사람 만난 적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의 첫 남자였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연이가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한 적 있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수상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충격받았어. 그럼 그렇지. 동욱이 무릎을 탁 쳤다.
민준아, 내 말 들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너랑 그 아이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 이번에는 내 몸 여러 군데에서 샘플을 많이 채취해야 해. 예전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맞는데 친아버지는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믿기 힘든 얘기지만 사실이야. 일단 아이 데리고 가서 검사해봐.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아버지는 맞는데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너한테 설명해 줄 순 없어. 만약 네가 아직 아내를 믿고 이 일에 미련이 남았다면 가서 확실하게 알아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악의 상황은 이미 일어났잖아. 더 나빠질 것도 없어. 내 말 들어. 민주는 망설였다. 일단 가서 내 일부터 처리해. 내 일은 급한 거 아니니까. 필요하면 다른 사람 고용하면 돼. 만약 시간 되면 그때 와서 해줘도 되고. 마치 오랫동안 낀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고맙다. 오늘 바로 돌아가서 모든 걸 확실히 밝혀야겠어. 그래, 어서 가. 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불러 두 사람을 공항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고 동욱은 즉시 친구의 비행기표를 예매해 주었다. 민주는 북쪽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그는 부모님 댁이 아닌 서연의 집으로 바로 택시를 타고 갔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안은 캄캄했다. 민주는 서연 모자가 놀러 나갔거나 외가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고 직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싸늘한 기운이 덮쳐왔다. 예전에 돌아왔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는 것 같았다. 민주는 현관문을 열었다. 가구는 그대로였다.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아이 방을 들여다보았다. 책상과 의자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장은 텅 비어 있었다. 책이 한 권도 없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고 서둘러 부부 침실로 올라갔다. 자신이 깨뜨렸던 결혼사진은 더 이상 벽에 걸려 있지 않았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서연의 책상 위에는 예전처럼 두 줄로 쌓여 있던 두꺼운 책더미가 없었다. 민주는 서둘러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다. 그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신의 옷들만 남아 있었다. 서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 그녀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설마. 민주는 속으로 추측하며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예상대로였다. 냉장고 코드는 뽑혀 있었고 냉장실 불도 들어오지 않았다. 냉동실과 냉장실 모두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떠난 건가? 내 서연이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 집을 떠났다고? 민주는 서둘러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그는 미친 듯이 옷장을 뒤져 옷들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실망시켰다. 그는 침대 위로 올라가 결혼식 날 샀던 부부 베개를 땅에 던졌다. 날 버리지 마. 나한테서 도망치지 마. 민주는 소리치며 이불과 베개, 매트리스를 모두 둥글게 말아 바닥에 던졌다. 그때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철커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몸을 숙여 이불을 걷어내고 찾아보았다. 집 열쇠 꾸러미와 편지 한 통, 그리고 서연이 베개 밑에 가지런히 놓아둔 두 건의 은행 통장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편지 봉투를 찢어 읽었다. 익숙한 글씨체가 하얀 종이 위에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2025년 2월 17일 민준 씨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당신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거예요. 그동안 제가 당신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다는 걸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당신의 관심과 걱정, 심지어 우리가 이혼한 후에도 저를 챙겨주던 마음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솔직히 우리 관계에 대해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우리 결혼 사진을 깨뜨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향한 당신의 마지막 연민마저 말라버렸으니 제가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를 받을 이유는 더 이상 없겠죠. 이 집은 당신에게 돌려줄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당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니까요. 우리 통장은 3개였는데 제가 하나를 가졌고 당신에게 2개를 남겼어요. 제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동안 당신과 함께하며 제가 기여한 몫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제 몫만큼만 정당하게 가져갔으니까요. 그러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순탄하고 좋았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하늘은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네요.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고통스러워서 왜 하늘이 제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요. 전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을 원망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비록 당신이 우리 결혼 사진을 깨트린 순간 당신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어떤 남자든 당신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전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예요. 제 아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는 아이의 엄마이고 제 목숨과 인생을 다해 아이를 지켜야 해요. 더 이상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한번 생긴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영원히. 그러니 저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지도 마세요. 시간이 지나 이 잉크 자국이 희미해질 때쯤이면 당신도 저를 잊게 될 거예요. 부디 평안하고 저보다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요. 안녕히. 한때 당신의 아내였던 서연. 안 돼. 당신이 날 버릴 자격 없어. 누가 당신 마음대로 떠나래. 민주는 소리치며 전처의 편지를 네 조각으로 찢어 구겨서 땅에 던졌다. 당신은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잘못했어. 그럴 권리 없어. 듣고 있어, 서연. 민주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울었다. 사랑과 증오가 마치 맹수처럼 그를 쫓아와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려 민주는 현실로 되돌렸다. 그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동욱이었다. 아내랑 아들은 만났어? 얘기는 해봤고? 나 이제 막 집에 도착했어. 민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동욱과 통화했다. 그래? 그래서 서연이한테 말했어? 그 사람 생각은 어때? 다시 검사하는 거 동의했어? 동욱의 말에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가 여기에 온 것은 아들 지훈이가 자신의 친자인지 아닌지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울부짖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마 내일 아이 데리고 갈 것 같아. 그래, 서둘러. 이런 상태로 계속 시간 끌면 세 사람 모두 힘들어져. 방해 안 할게. 행운을 빌어. 동욱이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 방으로 달려가 베개를 움켜쥐고 남은 머리카락 몇 올이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떠나기 전에 침구류를 깨끗하게 세탁해 두었고 침대 시트와 베개는 아이의 흔적 없이 깨끗했다. 민지는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갔다. 다행히 화장실에는 서연 모자가 쓰던 칫솔이 남아 있었다. 그는 서둘러 작은 칫솔을 비닐봉지에 넣었다. 책상 한쪽에는 아이의 자전거 헬멧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서둘러 헬멧을 뒤집어 그 안에 남아있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찾아냈다. 그는 모든 것을 봉투에 담았다. 동욱의 말이 맞았다. 아내와의 감정을 되돌릴 수 있든 없든 그와 아들 지훈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훈이의 샘플들을 모두 챙겨 곧장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숨기지 않고 의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의사는 민준에게 머리카락, 구강상피세포, 그리고 정액까지 세 군데에서 샘플을 채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준은 집에 가지 않고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내일 나올 결과가 어떨지 생각하니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알 수 없었다. 동이 트자마자 민주는 병원에 와서 기다렸다. 아직 주간 근무 의사들과 직원들은 출근 전이었고 야간 당직 직원들 몇 명만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환자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유령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기다렸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감정 결과가 나왔다. 직원이 결과를 받으러 들어오라고 알렸을 때 민주는 이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꽤 차분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사람이 무뎌진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의사와의 대화를 신중하게 녹음했다. 젊은 의사가 민준을 보며 말했다. 환자분의 3가지 DNA 샘플을 모두 검사했습니다. 그중 머리카락 샘플은 이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강 상피세포 샘플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께서 키메라 현상의 살해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 현상은 수정된 두 개의 난자, 즉 서로 다른 유전 구조를 가진 두 개의 배아가 임신 초기에 우연히 하나로 합쳐질 때 발생합니다. 혹은 수정된 난자 하나가 분열 과정에서 퇴화된 다른 세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이 사례가 키메라 현상이 맞다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즉, 아내분께서 낳은 아이는 맞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환자분의 쌍둥이 형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형제는 환자분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흡수된 쌍둥이 태아입니다. 환자분께서 자녀를 낳았을 때 아이는 환자분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분과 아드님의 신체 각기 다른 조직에서 채취한 샘플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입니다. 비록 부계 혈통으로는 친자 관계가 맞지만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환자분의 어머님께서 임신하셨을 때 두 개의 태아가 동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서로 다른 유전 구조를 가진 두 아이가 태어났겠지만 우연히 임신 초기에 두 배아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환자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 구조, 즉 두 개의 유전자 세트를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민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특별히 놀라지 않았다. 어젯밤 친구에게서 아버지는 맞지만 친아버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이 현상에 대해 이미 찾아보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이 현상이 하필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의사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민주는 차분하게 검사 결과를 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별 말씀을요. 부디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슬프게 웃으며 부부 사이의 사적인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감사를 표하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민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한때 자신의 안식처였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방으로 들어갔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없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외롭게 느껴졌다. 민주는 얼굴을 감싸고 마치 소중한 것을 도둑맞은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아니야. 반드시 그녀에게 알려줘야 해. 지훈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그녀가 날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녀에게 잘못했다는 걸. 그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 민주는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았다. 그는 전처의 통화 기록을 눌렀다. 오랫동안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아서 주소록 속 그녀의 이름은 한참 아래에 있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안내원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나를 차단한 건가? 잠시 후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서연은 정말로 고향의 과거를 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민주는 침실에서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박살내고 떠났던 자신의 난폭한 행동을 떠올렸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을 자신이 직접 지시겨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끝이야. 그녀는 흔적도 없이 떠났어. 심지어 나랑 연락까지 끊었어. 그녀는 나한테 다시 시작하고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침대에 엎드렸다. 그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형수들이 서연을 험담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해픈 여자가 어디 가서 잘 살겠어요?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민준이가 그 골칫덩어리 빨리 버려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남의 자식 평생 키울 뻔했잖아요. 그 입 다물어요. 민주는 분노에 차서 마당에 있던 화분을 걷어찼다. 화분이 산산조각 나자 시끄럽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 입을 닫았다.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모두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들이 사생아라고 부르는 그 아이가 바로 이 집안 핏줄입니다. 당신들이 욕하고 헐뜯는 그 여자는 나 말고는 다른 남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바로 그 비겁한 놈입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 두 모자를 잃은 거라고요. 민주는 말하며 울었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아니, 서연이 동서가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요. 도련님도 검사 결과가 친자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큰형수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나도 당신들 같았어. 나도 눈이 멀고 어리석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떠났다. 민준아, 어디 가니? 엄마한테 똑바로 설명 좀 해봐. 지훈이, 도대체 누구 아들이야? 아직도 못 들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어머니 친손주라고요.
제 아들이란 말입니다. 민주는 말을 마치고 떠났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주는 서연의 부모님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예전에 그녀가 근무하던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오후 늦게 민주는 서연의 집에 도착했다. 대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가 창가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민주는 이곳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다. 집은 꽤 작았고 예전 부부의 2층 집처럼 크지 않았다. 부엌은 마당 앞 별채에 있었고 본체에는 중앙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있고 양옆으로 침대가 놓인 예전 시골 기와집의 오래된 구조였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여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더 작고 마른 몸, 뒤로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민준의 마음속에 안쓰러움이 차올랐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불렀다. 서연 씨. 서연은 살짝 놀라며 돌아섰다. 민준 씨? 서연은 서둘러 안경을 벗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예요. 어떻게 여길? 여긴 어쩐 일이에요?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로 거의 뒤로 넘어갈 뻔했다. 다행히 민준이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듯했다. 아, 일단 앉아서 물이라도 마셔요. 할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잠시 놀랐던 서연은 금세 평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을 따라주며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했다. 민준은 서연이 자신을 욕하거나 화내지 않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우리 아이는? 지훈이는 어디 있어요? 민준은 우리 아이라는 말을 꺼내며 조금 어색해했다. 놀러 나갔어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좋아. 조금도 안 좋아. 항상 당신이랑 지훈이 생각만 나. 민준의 말이 끝나자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다. 민준은 갑자기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당신과 아이에게 죄를 지었어. 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남편이고 아빠야. 일어나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여기에 와서 당신과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진실은 말해야만 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서연은 민준의 설명을 듣고 울다가 웃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눈물에 번졌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결국 내 아들, 우리 지훈이가 누구 자식인지 확실해졌네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다니. 민주는 서연이 미친 사람처럼 울고 웃는 것을 보고 허둥지둥 일어나 그녀를 껴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내가 괜찮으면 뭐하고 안 괜찮으면 뭐하겠어요. 기뻐해야 하나요? 슬퍼해야 하나요? 말해봐요. 제발 날 용서해줘. 제발 우리 아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 서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지난 시간 동안 아들이 겪었을 상처와 억울함을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 고통은 하늘만이 알 것이다. 자신 또한 오명을 썼지만 괜찮았다.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자신을 낳아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멸시를 받아야 했다. 당신과 아이가 다시 만나는 건 허락할게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해줘. 어쨌든 그 아이는 내 친자식이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 생각에 잠겨 두 모자의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지훈이가 막 집에 돌아와 민준이 자신이 그의 친아들이라고 확인하는 마지막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아이는 서러움에 흐느껴 울었다. 서연과 민준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준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아들. 민준은 어색해서 아들이라는 말을 온전히 내뱉지 못했다. 아빠를 용서해 줄래? 친구들이 나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갔어요? 아빠가 나 많이 미워했어요? 아이가 여기까지 말하자 민준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두 팔로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아빠가 널 미워한 게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이제 아빠 여기 왔잖아. 서연은 몰래 눈물을 닦았다.
아이가 이렇게 쉽게 아빠를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아이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야 나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가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의학 정보와 의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다. 모두들 서연 모자에게 사과하고 다시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민주는 반대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서연의 외가로 달려가 모든 일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정말 세상에 없을 희귀한 일이었다. 서연의 집안은 비록 사돈에게 화가 났지만 배운 사람들이었기에 비난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해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양가는 서연이 돌아오면 다 함께 모여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지훈이를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로 인정하는 것은 양측 모두 동의했다. 이 희귀한 사건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서연 부부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민준이 서연 모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군거렸다. 마치 새색시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민준의 집까지 길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서 쑥덕거렸다. 물론 감히 민준의 집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다. 어쨌든 이것은 그들 가족의 사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문 밖에서 민준과 서연 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정말로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처럼 준비했다. 어쩌면 그녀의 첫 결혼식보다 더 성대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택시가 대문 앞에 멈췄다. 서연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조금 부담스러워하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전처의 마음을 알아채고 어머니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 택시가 마당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시어머니와 형수들, 그리고 조카들도 차를 따라 달려왔다. 남자들만 집 안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와락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손주.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 맞았어.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민주는 어머니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 조용히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 서연은 민준 옆에 서서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직 며느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오해와 자신이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오해하고 못되게 굴었어.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은 웃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밝고 맑지 않았다. 사실 어머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민준 씨까지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으며 며느리를 붙잡았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복덩이야. 내가 정말 고맙다. 우리 집에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지. 아이고, 세상에, 조상님들께 감사드려야지. 얘들아, 어서 들어와서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기쁨을 알려드리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예전에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은 잊은 채 막내 며느리를 칭찬하기에 바빴다. 서연은 비록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진 않았지만 그녀의 칭찬에 기쁘지도 않았다. 큰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비록 서연 앞에서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고 서연 역시 모두를 용서했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듯 서연을 환영하지 못했다. 둘째 형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훈이는 말이 적었다. 그저 어른들에게 예의상 인사만 할 뿐이었다. 비록 어렸지만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듯했다. 서연은 시댁에 남아 가족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식사를 했다. 어쨌든 지훈이는 공식적으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유일한 손주였고 언젠가는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가족들과 서먹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저녁 늦게서야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온 가족이 놀랐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을 보고 안쓰러우면서도 기뻤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마침내 모든 풍파가 지나가고 서연 모자에게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바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서연의 집에 사죄하러 갔다. 물론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서연의 집안에서도 더 이상 민준을 탓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 역시 운명의 장난에 희생된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비록 상처받고 부서졌지만 모두가 그 상처가 아물기를 바랐다. 민주는 문득 세 사람이 함께 예전 집을 다시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망설이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나도 그 집에 안 간지 오래됐어요. 지훈이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 가자.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며 서연 모자를 태우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황량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은 사랑하는 집 앞에 우두커니 서서 눈시울을 붉히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 한때의 안식처는 이제 둘로 나뉘었다. 그녀는 집의 주인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다. 지윤이가 먼저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담긴 집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아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행복했던 옛 기억을 떠올렸다. 서연도 멍하니 자신의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그대로였지만 시간의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냉장고, 오븐, 전자레인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어떤 것은 아직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더 이상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마모시킬 것이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서 과거를 회상했다. 민준도 다가와 전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우리 집에 돌아왔네. 그렇지? 민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에게 다정하게 굴었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어깨에서 부드럽게 내려놓고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건 예전 얘기죠. 지금은. 서연은 말을 흐렸지만 민준은 그녀의 뜻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서연아, 우리랑 지훈이. 우린 이제 부부가 아니지만 당신은 여전히 지훈이 아빠예요. 우린 함께 아이를 키울 거고 당신은 원한다면 당신에게 맞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다정하게 쳐다보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이 아니었다. 나한테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감정은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아요. 민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는 서연의 지금 심정을 이해하고 또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거부하는 것을 탓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럴 권리조차 없었다. 민주는 애써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아이를 키우는 거지. 네. 민주는 서연에게서 손을 뗐다.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지훈이가 방에서 달려나왔다. 눈빛이 반짝였다. 아빠, 엄마,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서연과 민주는 모두 순간 흠칫했다. 이 집은 지훈이가 자란 곳이었고 온전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던 곳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숙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아빠가 청소할게. 오늘 밤 우리 가족 여기서 자자.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두 부자가 분주하게 쓸고 닦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떠오르며 가슴이 저릿했다. 그날 밤, 옛 방에서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바람은 쌀쌀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무거운 고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과거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민준도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깊이 사랑했더라도 인연이 짧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서로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때로는 더 조용하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다른 방식으로 함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작가 하퐁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